안녕하세요, 축축먹입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8강전이 파리에서 펼쳐졌습니다. 파리는 홈에서 3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잘하긴 했지만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리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하키미의 징계로 인해 우풀백은 마르키뇨스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윙어 성향인데다가 원래 주전이 아닌 아센시오가 중앙공격수 자리에 깜짝 선발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4-3-3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리, 페르민 로페스 같은 공격적인 미드필더들은 일단 서브로 돌리고 데용, 긴도안, 로베르토를 중원에 배치하면서 밸런스를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파리는 공격할 땐 3백을 만들면서 멘데스를 올리는 3-4-3 정도의 포메이션을 만듭니다. 이때 음바페는 중앙으로 많이 올라가므로 멘데스가 왼쪽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고, 혹시나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 멘데스가 올라온 공간을 누가 커버해주느냐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루초 감독은 이강인에게 대용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대용이 바르셀로나의 볼 배급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원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파리 공격의 파괴력의 핵심은 음바페, 덴벨레에게 공이 배달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바페, 덴벨레가 최대한 적은 숫자의 수비수와 드리블 대결을 시켜주는 것이 파리 파괴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수비 가담도 많이 제외시켜줬죠. 파리는 전방 압박과 이강인의 대용 맨투맨으로 바르셀로나를 눌러놓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가 많았죠. 자, 오늘 경기에서 파리가 패배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바로 레반도프스키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죠. 레반도프스키가 공을 받고 돌아서는 것을 센터백 베랄두나 리카 에르난데스가 억제하지 못합니다. 전방 압박에 많은 숫자를 투자한 파리는 레반도프스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된 공을 끊지 못하면 수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경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스로인이 들어오면서 레반도프스키와 베랄두가 맞서게 됩니다.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베랄두를 이겨내면서 또 좋은 찬스를 허용하게 되는 파리입니다. 하피냐가 빈 공간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때 레반도프스키는 깔끔한 패스를 주면서 파리의 뒷공간을 매우 잘 이용합니다. 파리의 센터백들이 레반도프스키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지금도 파리의 선수들이 라인을 높여서 바르셀로나를 전방 압박합니다. 이때 줄 수 있는 길은 레반도프스키 쪽 길이었고 쿠바르시가 깔끔하게 공을 찔러주면서 바르셀로나는 앞쪽에서 공을 잡게 됩니다. 센터백들은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도는 걸 어렵게 만들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오는 순간에 베랄도의 반응 속도가 늦어서 레반도프스키가 공을 잡을 때까지 어떠한 피지컬적인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는 아주 쉽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서는 순간 단숨에 공격과 수비가 4대4가 됩니다. 파리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할 거였다면 이렇게 레비 쪽으로 한 번 해주는 패스에 대한 대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쉽게 돌아서면서 레반도프스키는 야말 쪽으로 매우 깔끔한 전개를 해줍니다. 야말은 이 공을 끌고 가면서 침투하는 레반도프스키를 보고 아웃프런트 패스를 넣어줍니다. 돈나룸마가 자리를 비우면서 레반도프스키와 경합하게 되고 이 공이 하필이면 하피냐 앞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하피냐는 빈 골문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레반도프스키를 억제하지 못한 효과가 나옵니다. 파리는 이강인을 대용에게 붙여놓으면서 대용이 최대한 공을 못 잡게 하고 대용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며 1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앞서며 전반이 종료됩니다. 사실 아쉬웠던 건 아센시오의 선발 기용입니다. 원래 윙어로 많이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비를 끌어주면서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엔 부족했고 아센시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파리는 후반 시작 시에 윙어 바르콜라를 투입합니다. 바르콜라의 투입 후 파리는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덴벨레가 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음바페가 돌아뛰어주고 덴벨레는 이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지체하지 않고 안쪽으로 넣어준 공을 아라우오가 걷어내지만 공이 덴벨레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덴벨레는 슈팅하는 척하면서 대용을 속여내고 골키퍼 머리 상단을 보면서 완벽한 슈팅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전술적인 득점이라기보단 음바페와 덴벨레의 개인 능력이 만든 득점입니다. 이때부터 파리의 분위기는 확실히 살아나게 됩니다. 약 5분 후 파리의 분위기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칸셀루가 이미 있지만 대용이 지원을 가게 됩니다. 대용이 이강인 쪽으로 끌리면서 파리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무리하지 않고 혼자 프리하게 서 있는 파비안에게 공을 주죠. 이강인을 막던 대용이 뒤늦게 파비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비티냐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파비안은 이에 맞춰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아까 그 빨간색 공간을 사용하는 파리입니다.
그리고 비티냐가 이 공을 반대편으로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이때 파리의 분위기가 절정을 찍었습니다. 파리는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갔어야 했죠. 2대1이 된 이후에 파리는 교체를 가져갑니다. 이강인을 빼고 에메리를 투입합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교체가 아쉬웠습니다. 이강인이 잘하고 있기도 했고 가장 축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굳이 이 시기에 변화를 가져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르셀로나 역시 교체를 가져갑니다. 라민 야말을 빼고 펠릭스, 세르지를 빼고 페드리를 투입합니다. 지금 양 팀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후방에서 파리의 센터백인 베랄두가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기초적인 패스미스를 하면서 바르셀로나에게 공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공격권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페드리가 가운데서 공을 잡게 됩니다. 이때 하피냐가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한 번에 띄워주고 페드리가 넓은 시야로 귀신같은 패스를 합니다. 패스의 코스, 강도 모두 아주 완벽했습니다. 뒤에서부터 넘어온 어려운 공을 하피냐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경기는 2대2가 됩니다. 하피냐의 이 슈팅이 진짜 대단했던 게 발등이 아닌 약간 발의 날로 공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슈팅했던 겁니다. 억지로 발등에 맞추려고 하면 공이 뜰 수도 있는데 발날에 얹어본다는 느낌으로 갖다 대니 공이 아래로 눌리면서 깔립니다. 약간 물수제비할 때 우리가 물에 돌을 튀기기 위해 손에 스냅을 줘서 물이 찰랑찰랑하게 던지는 힘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에 레반도프스키는 이렇게 온 공들도 바로바로 돌려내면서 계속 파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어진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 코너킥을 긴도안이 올려주고 크리스텐센이 마무리하며 경기는 3대2로 바르셀로나가 앞서갑니다. 레반도프스키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와 결국 파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파리는 결국 변수를 만들지 못하며 3대2로 패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경기는 감독 싸움에서 사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루초 감독은 대용 맨투맨, 전방 압박이랑 카드까진 좋았지만 음바페를 공격에서 살릴 방안이 적었고 레반도프스키의 억제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사비는 분위기가 넘어가는 순간에 페드리를 투입하면서 반전을 이뤄냈고 레반도프스키를 잘 활용했습니다. 오늘 홈에서의 패배로 파리의 4강 진출은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의 공수 밸런스는 다시 한번 숙제를 남겼습니다. 파리는 과연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